지목을 보실 건데요. 지난달에 14번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15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 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즘 지적 예규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주로 거기 책을 보시면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그 부분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번부터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에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이 지목과 관련해서 보통은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다 암기가 되세요. 그래서 거의 안 틀리세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15번에 철도용지가 나오는데요. 철도용지. 이 철도용지,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죠? 사설철도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네.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전부 다 사설철도였어요. 예, 국가철도가 아니라 사설철도였습니다. 근데 강복이 되면서 국가철도로 기속을 시켰고 지금은 철도공사라는 공기업 소속으로 바꿨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설철도라는 것은 자본을 누가 된 겁니까? 민간 자본이 들어갔죠. 그런데 민간 자본이 들어갔건 국가 자본이 들어갔건 공공 자본이 들어갔건 철도라는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사설철도 부지도 당연히 철도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사설철도 부지도 당연히 철도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면 제방이 나와 있고요. 제방은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제는 만들 제자고 방은 방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먼저 방조제는 조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방수제는 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사제는 사가 모래사자입니다. 모래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파제는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지목은 뭡니까? 제방이 될 겁니다. 하천,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 되는데요. 이 하천과 그 다음에 나오는 국어가 출제가 됩니다. 하천과 국어가 비교되면서 출제가 되는데요. 국어를 보시면 첫째 줄에 인공적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밑줄 치시입니다. 인공적 밑줄. 그 밑에 소규모라는 문구 있습니까? 소규모 밑줄. 그래서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나오면 국어. 즉 또랑입니다. 구는 또랑 구자고 거도 또랑 거자예요. 그래서 또랑이라는 뜻인데요.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는 국어.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하천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는데요. 19번. 한자를 한번 보시면 이 유자가 물방울 머무를 유자입니다. 유지에서 유자가 물방울 머무를 유자고요. 지는 연못 지자예요. 연못 지자. 따라서 물방울이 고여서 연못 형태로 된 토지의 부지, 토지. 그것이 바로 유지가 됩니다. 물이 고여서 연못 형태로 된 부지. 이것이 바로 유지라는 지목입니다. 거기 보시면 댐, 물이 고여 있죠. 그 다음에 저수지, 물이 고여 있죠. 그리고 소류지, 소류지에서 소자는 작은 연못 소자예요. 작은 연못 소자. 유는 물방울 머무를 유. 지는 땅지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형태의 연못 부지가 바로 소류지예요. 그리고 호수, 연못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이죠. 지목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니까 당연히 유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물이 고여 있는 형태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배수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배수.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생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생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어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재배라는 문구로 바뀌게 되면 이건 유지가 아니에요. 재배가 되면 뭐가 될까요?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답. 왜? 논농사, 벼농사 지을 때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 있죠? 물이 고여 있죠? 거기서 벼를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외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때는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고 자색이라는 문구가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용지, 양어장을 보시는데요. 양어장에서 육상의 밑줄 치시입니다. 육상. 만약에 해상에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토지가 아니죠. 해상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토지가 아니어서 양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상이어야지만 양어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생물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양어장이라고 해서 어자가 물고기 어자예요. 물고기 어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번식, 양식을 위하여 이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즉 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도 양어장에 포함이 됩니다. 즉 양식장 이런 지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어장 옆에다가 양식장 쓰시고 X표 하십니다. 양식장 이런 지목은 없습니다. 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도 양식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어장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용지. 수도용지에서 제일 키워드는 물을 정수하여입니다. 수도용지에서 수도에서 수도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정수시설을 갖춰야지만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물은 수도용지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우물도 먹죠. 먹지만 정수시설은 갖추지 못했죠. 따라서 우물은 수도용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물은 가장 유사한 것이 수도용지인데요. 수도용지가 될 수 없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유지에 있는 물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은 가장 유사한 것은 유지가 아니라 수도용지예요. 근데 수도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우물은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수관의 매설부지가 도로로 활용되더라도 지목은 그대로 수도용지. 도로에 배수관을 매설하더라도 지목은 그대로 도로이다. 이게 뭘까요? 등록선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록선의 원칙을 얘기해요.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걸 이해하시면 저절로 외우지 않으셔도 골라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원.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해 밑줄 치점. 복원, 휴양, 정서 생활. 복원, 휴양, 정서 생활.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보시면 밑에 거부터 보죠.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사람의 복원,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도립공원, 국립공원, 군립공원은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목적이고 복원,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이 아니라면 이거는 공원이 될 수 없고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임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복원,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지목은 임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묘지공원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묘지공원의 기능이 뭐냐면 사람의 복원, 휴양, 정서 생활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체의 제사, 봉양, 봉안 이런 것들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은 공원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묘지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원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묘지가 되는 겁니다. 묘지공원은 포인트가 묘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체육용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째 줄을 보시면 승마장, 경륜장 밑줄 치시입니다. 승마장, 경륜장. 승마장, 경륜장, 승마, 경륜하는 장소죠. 이건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따라서 체육용지가 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다만 체육시설로서 밑줄 치죠.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다 밑줄 치시입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문이에요.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은 거기 박스 안에 있는 지적 예규보다는 다만이라는 문구가 더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영속성, 독립성을 갖춰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하다면 체육 용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구장, 영속성, 독립성을 갖췄느냐? 이건 테니스 코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정구장은 밑에 흙을 다져놓고 석회가루로 선 그은 다음에 가운데 그물 하나 설치되어 있죠. 맞습니까? 저한테 10분 정도 주시고 가위 한 자루 주시면 10분 내에 다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영속성,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체육용지는 아닐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골프 연습장.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규모가 대단히 크다면 이것도 체육용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아주 작아서 가위 한 자루로 1시간 내에 해체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체육용지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옆에 실내 수영장. 이 실내 수영장도 규모에 따라 다를 텐데요. 작은 규모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물을 빼버리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네. 이것도 실내 수영장은 영수성,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이 보통 하천에 요트 카누 이렇게 하는 거 있겠죠? 근데 이 요트 카누는 그 강가에다가 접안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접안 시설은 도끼 한 자루면 1시간이면 깨낼 수가 있어요. 시멘트 1시간이면 깨집니다. 나무로 된 것도 1시간이면 접안 시설을 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체육용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안의 야영장. 이거 어떨까요? 이동식 화장실. 치워버리면 끝나죠. 네, 따라서 이것도 영속성,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다만부터 나오는 문구는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영속성, 독립성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를 보시는데요. 유원지는 키워드가 첫째 줄에 종합적이라는 문구가 있어야지만 유원지가 됩니다. 종합적 밑줄 치시고요.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있죠. 이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에요. 어린이 대공원 이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밑줄 치시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마장 있습니까? 경마장 밑줄 치십니다. 경마장은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도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유원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뚝섬 경마장. 예전에 뚝섬 경마장이었는데요. 지금 뭐로 바뀐지 아십니까? 뚝섬 유원지. 그렇죠. 예전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뚝섬 경마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뚝섬 유원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승마장은 뭐라고요?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용지가 나와 있는데요. 종교용지에서 첫째 줄에 향교 있습니까? 향교 밑줄. 향교도 종교용지로 봅니다. 향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적예규에 이건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1번을 한번 보실까요? 타인의 건축물을 임대하여 예배, 법요, 설교 등을 행하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의 경우는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용지로 하지 않고 대로한다. 보통 개척교회 같은 경우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상업용 건물 상가에다가 빌려서 개척교회 여는 경우 있겠죠? 이런 거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속성이 없어서 종교용지로 보지 못하고 대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예규에서 동글뱅이 1번을 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밑줄 치십니다.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밑줄 치시고요.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사용 승인한 경우의 지목은 종교용지로 지목이 설정된다.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만 종교의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종교의 자유는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에서도 극상의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고 가치가 있는 기본권이 종교의 자유예요.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밑줄 치셔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2번도 보죠. 2번. 토지 소유자가 교회와 접속된 주택을 교회 유지 수단에 중요한 경우에 있어 교회와 접속되었다라고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뭐가 될까요? 종교용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일반 공중이 아닌 특정 집단의 재래의식을 목적으로 건축된 사당이라 할지라도 종교용지로 지목이 설정돼야 된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도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따라서 종교용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시 다만 보죠.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국사 안에 설치된 다보탑 부지는 지목이 사적지일까요? 아닐까요? 뭘까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종교용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걸 얘기합니다. 묘지, 거기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 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즉 묘지 필수 시설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지목 뭐로 본다고 했습니까? 대지. 이러한 논리가 세 군데에서 인정된다고 했죠. 첫 번째 가수원, 두 번째 목장용지, 세 번째 묘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잡종지가 나오는데요. 잡종지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대밭. 이 갈대밭과 가장 유사한 건 뭘까요? 네? 갈대밭. 가장 유사한 건 뭘까요? 예전에 산림이라는 지목도 있었고요. 원야라는 지목도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지목이 합쳐져서 임야라는 지목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산은 매산자를 쓰고요. 이건 수풀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에 해당되는 토지가 뭐가 있었냐면 수림지, 중림지가 있었습니다. 이 수는 나무 숫자예요. 그리고 이건 수풀림자고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 이게 수림지라는 토지입니다. 중림지는 대나무 죽자고 수풀림자입니다. 대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가 중림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는 지목이 산림이라는 지목이었습니다. 여기 원야라는 지목이 있는데요. 이 원자는 근원원자예요. 근원원자. 그래서 이거는 들판 야자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들판,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근원적인 들판, 원야라는 지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뭐가 있었냐면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이런 토지들이 바로 원야라는 지목이었습니다. 뭔가 휑한 느낌이 나죠?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근원적인 들판, 이게 바로 원야라는 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개의 토지가 하나로 합친 겁니다.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죠. 나무가 거의 없죠.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개가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야라는 지목은 나무가 있어야지만 임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 지목이 뭘까요? 임야. 경포도 해수욕장도 지목이 임야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갈대밭은 이 임야와 가장 유사한데요. 이 갈대를 나무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갈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휑한 느낌이 납니까? 안 납니다. 따라서 갈대밭은 임야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것이 임야인데 임야가 아니라면 지목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갈대밭은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가장 유사한 것은 쌓아놓는 곳이니까 창고용지가 가장 유사합니다. 문제는 창고용지는 실외가 아니라 실내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실외이기 때문에 창고용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이것도 잡종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돌을 파내는 것, 흙을 캐내는 것, 이것도 잡종지가 되는데요.
특이한 게 그 위에 보시면 다만이라는 문구 있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잡종지에서 돌이나 흙을 파낼 때는 이때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돌이나 흙을 파낼 때는 보통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른 곳은 보통은 어디일까요? 네, 거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이나 흙을 파내는 곳. 이건 잡종지는 아니라면서요. 그럼 보통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파내지 않을까요?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이런 데서 돌이나 흙을 파내겠죠. 그럼 여기서 파낼 때는 원상회복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파낼 때는 원상회복 시켜야 될 테고 잡종지에서 파낼 때는 원상회복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외시장. 야외시장과 가장 이상한 것은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중에서 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점포에 해당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점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야외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점포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면 야외시장은 가장 이상한 것은 점포라서 대지가 될 텐데 대지가 될 수 없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행장, 가장 이상한 것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비행장을 주차장으로 보게 되면 비행기가 참 슬퍼하겠죠. 가격 차이가 얼만데. 그렇죠. 그러면 비행장이 잡종지가 될 수 없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비행장을 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동우물, 아까 보셨죠? 가장 이상한 것은 수도용지가 될 텐데 수도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건 갖추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잡종지가 될 겁니다.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가장 이상한 것은 영구적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의 건축물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거는 주거, 사무실, 문화시설, 주거, 점포, 사무실, 문화시설이 아니니까 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송유시설. 가장 이상한 건 뭘까요? 강천지 아니면 주유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강천지에서 송유시설은 강천지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송유시설을 강천지에 포함시켜버리면 강천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송유시설은 강천지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천지는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것은 주유소가 될 겁니다. 왜? 유라는 기름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주유소가 되기 위해서 뭐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판매를 위하여. 아,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봐요. 네. 5월, 6월 달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네. 판매와 관련이 되어야지만 주유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송유시설 자체는 판매와 관련이 없는 거죠. 따라서 주유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강천지와 주유소가 될 텐데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송유시설이 아니라 송수시설이라고 한다면 송수시설, 물수자를 써서 가장 이상한 것은 수도용지가 되어야 되는데 수도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수시설이 있어야 되죠. 정수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단순한 송수시설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도축장. 가장 이상한 것은 목장용지예요. 그런데 목장용지로 볼 수는 없죠. 목장용지는 키우는 것, 도축장은 죽이는 것. 목장용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가장 이상한 것은 학교용지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사업치니까 네, 학교용지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뭔가 잡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풍기죠? 네, 잡종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특징 및 구별을 보시는데요. 1번을 보시면 농어촌 휴양지 내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아까 뭐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까? 채용용지. 그렇죠. 네. 가장 이상한 것은 채용용지인데 채용용지에서 제외한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잡종지.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보셨고 3번을 보십니다. 분류 종말 처리장. 이건 잡스러운 느낌이 나니까 잡종지가 될 테고요.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소. 가장 유사한 것은 주유소가 됩니다. 근데 주유소를 볼 수 없죠. 왜? 판매와 관련이 없으니까 뭐가 될까요? 잡종지가 될 겁니다. 콩나물 재배사. 콩나물은 가장 유사한 것은 전이나 답이 될 거예요. 전이나 답. 전은 뭡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답은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콩나물 재배할 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합니까? 항상 콩나물 뿌리가 물에 차 있습니까? 아, 콩나물 안 키워보셨네요. 저는 키워봤는데, 어릴 때. 할머니가 시켜갖고 매일같이 10분마다 물 뿌려주죠. 뿌리가 물이 거기에 썩어요. 네. 그래서 답으로 보기가 애매해요. 그게. 그렇다고 전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항상 물을 뿌려주죠. 그래서 전으로 볼 수도 없어요.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잡종지. 콩나물 재배사는 전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답으로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과 답의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과 답의 중간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 거기 차고, 세차 시설, 사무실, 식당. 가장 유사한 것은 주차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가로 안을 보니까 주차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더라는 겁니다. 독립적인 주차 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잡종지에 해당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암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아져서. 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잡종지에서 가장 키워드는 디귿입니다. 디귿.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경계를 보실 겁니다. 오늘 면적까지는 봐야 돼요. 아무리 못 보셔도. 네. 경계도 예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100번지 토지일 테고 소유자는 갑이고요. 이쪽은 101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장 하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담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공간정보법에서는 구조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구조물. 민법에서는 담장,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에서는 구조물.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질 겁니다. 지적도나 임야도라는 도면 위에 그려지게 될 거예요. 여기 100번지, 101번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 담장 구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표상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기억하실 때도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요 선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도면상의 경계라고 불렀습니다.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 도면상의 경계. 지표면에 설치된 경계, 지표상의 경계라고 부를 겁니다. 이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간정보법이 아니죠. 민법의 물권편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상린관계는 서로 이웃인 관계라는 뜻이에요. 서로 상자에 이웃이자를 씁니다. 물권편에 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211조인가 거기 붙어 있죠. 네, 211조부터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이 여기에 적용이 될 테고 이 도면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공간정보법 시간이죠. 따라서 우리 수업 시간 또는 우리 교재에서 하는 경계는 이 경계가 아니라 이 경계가 될 겁니다. 이쪽은 민법에서 다루는 경계, 이쪽은 공간정보법에서 다루는 경계. 따라서 우리 수업 시간이나 우리 책에서는 이걸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생략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경계라 하면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하고 이는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할 겁니다. 이 경계가 여기에 그려질 때는 정확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그려야 됩니다. 측량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하는 측량을 평판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표상의 경계를 도면 위에 그릴 때는 평판 측량의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그릴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 한 30년 정도가 흘러가면 이거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죠. 무너진다면 다시 설치하겠죠. 다시 설치할 때 그 위치에 설치를 못하고 옆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계와 일치하게 됩니까? 일치하지 않게 됩니까?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많이 흘러갔다면. 그렇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여기서도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돼서 지저분해지게 되면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해서 다시 그립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해서 다시 그릴 때 정확하게 못 그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일치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따금씩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일치시킬 때는 어느 걸 기준으로 어느 걸 바꾼다고 했습니까?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일치시켜야 되겠죠. 어느 걸 기준으로 어느 걸 바꾼다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요 민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한다고 해서 일반법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일반사법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일반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공간정보법은 국민의 특별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특별공법이에요.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특별법. 우리 헌법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계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경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경계가 위조가 됐다든지 변조가 됐다든지 또는 허위로 작성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때도 도면상의 경계가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러한 얘기는 이게 잘못 그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변경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라고 해서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이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입니다. 여기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담장은 곡선으로 설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면 위의 경계는 반드시 직선이어야 됩니다.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단거리는 여기가 팽팽해야 되죠. 구불하면 최단거리가 안 되죠. 따라서 경계는 직선이어야 됩니다. 또한 여기 직선은 선이죠. 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은 가운데를 쪼갤 수 있습니까?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존재해야 돼요. 면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건 가로만 있죠. 세로가 없습니다. 면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선은 면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는 직선이니까 불가분. 즉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에 이 갑이 100번지 토지 소유자 갑이 이 부분을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갑이 을에게 매도를 해서 돈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가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옮기기 위해서 갑과 을은 지적소관청에 가서 열람을 신청한 다음에 볼펜으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경계를 옮기고 싶다면 지적소관청에게 옮겨달라고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옮겨줘야 되겠죠. 그걸 갑과 을이 임의로 옮길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옮기고 싶다면 누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움직여야 된다. 이를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도면은 축척이 6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도면이 한 장 더 있어요. 한 장 더 있는데 이 도면은 축척이 1200분의 1로 그려졌고요. 120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작게 그려졌을 겁니다. 그러면 1200분의 1의 이 경계와 600분의 1의 이 경계는 어느 것이 더 정밀할까요? 이것이 더 정밀하겠죠. 따라서 대축척 도면과 소축척 도면 중에서 어느 도면의 경계를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대축척.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축척은 종대, 대축척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 축척 종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축척은 대축척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 종자는 따를 종자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53쪽에 의에서 둘째 줄에 도면상의 경계 있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할 때는 경계가 그려져야 됩니까?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할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경계가 새로 그려져야 됩니까? 경계를 그릴 때 뭘 필요합니까? 측량. 그렇죠.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그려져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을 사시 측정해야 되겠습니까? 전체가 100제곱미터예요. 측량을 통해서 여기 경계를 그렸습니다. 이쪽 면적 다시 측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측정해야 되죠. 경계가 그려지면 다시 측정해야 됩니다. 그럼 대충 눈으로 여기 한 50, 50 이렇게 하고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다. 경계가 새로 그려지려면 측량을 통해서 그린 다음에 그 새로 그려진 경계를 가지고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됩니다. 두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로 합치는 것은 경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거죠.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면적을 다시 측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덧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기 문구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합병의 경우에는 경계 결정을 위하여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왜? 경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것이고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덧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량과 측정은 달라요. 경계나 좌표를 수집하는 게 측량. 측량을 통해서 경계나 좌표값이 수집되면 그 경계나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게 측정. 이렇게 용어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여기 보시면 경계점은 여기가 경계점이라고 그랬죠. 경계점은 꺾여 있습니까? 굴곡되어 있습니까? 경계점. 이게 경계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굴곡되어 있습니까? 굴곡점은 꺾였다는 뜻이에요. 꺾여 있잖아요. 여기 굴곡점. 경계점은 굴곡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굴곡점 형태니까 그림으로 표현됩니까? 도의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X축을 설치하고 Y축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는 원점이 될 겁니다. 0,0. 그럼 이 경계점은 좌표값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구라서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굴곡점은 꺾인 점이라는 뜻이에요. 지적도는 임야도에 그림 형태로 등록하거나 도해는 도자가 그림 도자고 해자는 풀해자예요. 그림으로 풀어서 등록하거나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이를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 나와 있는데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경계 국정주의죠. 지적 국정주의의 한 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 설명됐고 부동성의 원칙, 축척 종대의 원칙, 불가분의 원칙 설명이 됐습니다. 지선 경계의 위치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1번 체크하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요 동글뱅이 1번도 우리 시험에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 밑줄 지점, 지적소관청 밑줄 지시고 치셨습니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밑줄.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 밑줄. 요 문구를 유념하셔서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지상 경계점 등록배 등록사항까지 암기를 하실 겁니다. 나중에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54쪽에 경계 설정 기준 나와 있고요. 이 경계 설정 기준은 워낙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1, 2월 달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겠습니다. 물론 4월, 5월 달에 다시 5월, 6월 달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하간 경계 설정 기준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부터 미음까지 공통된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뭡니까? 분할. 그렇죠. 분할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거기 리을을 보시면 리을과 미음은 분할이란 단어가 없는데 옆에다 써 놓으셔야 돼요. 법조문에는 분할이 있다고 했죠. 네. 기억 안 나세요? 네, 나실 거예요. 네, 분할. 그래서 여기 정답은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는 그때는 네, 그게 정답이라고 했죠. 이거 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토지를 측량을 할 때 어떻게 측량을 하냐면 설명을 예전에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실제 지표상의 토지입니다. 실제 지표상의 토지인데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측량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측량기구를 설치해서 측량할 겁니다.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이라는 곳에다가 설치합니다. 이렇게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옆에 기사도 있을 겁니다. 측량기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관측해서 측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토지가 주변 토지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 기사가. 이것이 한 50m 떨어져 있다면 주변 토지와 구분이 됩니까? 담장도 없을 때. 담장도 없다면 주변 토지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관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관측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걸 지상경계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상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합니다. 표석을 설치해요. 즉 봉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를 경계점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담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토지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대략적으로 되겠죠? 주변 토지와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관측할 수 있습니까?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할 겁니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요걸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인 세타. 기억나시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뭐라 얘기합니까? 삼각함수. 그러면 이 각도가 구해지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은 거예요. 뭡니까? 경계. 경계를 측량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경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설치해야 됩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고, 맞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하게 될 겁니다. 이때의 측량을 삼각측량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요 측량기구를 경계를 수집하는 측량기구는 평판 측량입니다. 그래서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설치해서 이 경계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경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측량기구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관측하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거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경계가 가운데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측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에 들어가서 경계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억부터 미음까지 전부 다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측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 되세요? 안 되시면 외우셔야 되겠죠. 네. 토지를 분할할 때는 경계가 그려져야 되죠.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측량. 측량을 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야 된다고요? 경계점 표지.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 언제입니까? 분할할 때. 아, 제가 잘못했네요. 분할할 때. 분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할. 어제 술 먹은 게 안 깼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밑에 건물을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경우.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죠. 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의 지번은 100번지 토지입니다. 이 100번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갑이 살고 있는 건축물이에요. 이때 갑이 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이 100번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나눴다면 갑의 주소지는 여기는 100번지가 될 테고 100의 1번지가 될 텐데 갑의 주소지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 100번지 토지가 101필지로 나눠졌어요. 100번지와 100의 1번지로. 그러면 갑의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의 주소지는 지번이 얼마입니까? 100번. 왜요? 건축물이 기준에 있던. 네? 기준에 있던 건축물이 대입해서. 글쎄요. 애매하죠. 애매하잖아요. 가운데 딱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분할하지 말라는 겁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분할해야 됩니다. 왜? 갑의 사익을 위해서. 갑의 사익을 위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갑의 사익보다 중요한 공익이 있을 때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갑의 사익을 위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의 사익보다 더 큰 공익이 있다면 그때는 그 공익을 위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했던 건데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는요. 공익을 고려해서 판결합니다. 이를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한다고 해서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을 고려한 판결이에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네. 우리 교재가 법조문과 좀 달리 쓰여져 있어서 보통 법조문은 공공사업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공공사업. 여기 뭐라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뒤따르는 지목이 있다고 했죠. 뭐 있었습니까? 공공사업이 나오면 자동으로 뒤따르는 지목이 있어요. 절, 제, 전, 구, 유, 수, 학, 도. 8개. 세 번째는 뭐였죠?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선. 오타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입니다. 그래서 법조문 순서는 이거예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밑줄. 두 번째 공공사업 밑줄. 공공사업 없죠? 거기 써놓으세요. 있어요? 니은에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네? 공공사업과 공공사업 시행자는 뜻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목 앞에 공공사업이라고 쓰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 공공사업. 세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선. 전부 다 공익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외워두십니다.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니까 얼마나 시험 내기에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6쪽을 보시면 동글뱅이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동글뱅이 네 번째. 이것도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둘째 줄에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라는 문구 있으니까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통지 동그라미. 통지하여야 한다 밑줄 치시고 통지 동그라미. 요거 갖고 장난을 칩니다.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에요. 넘기겠습니다. 면적까지는 할 거예요. 면적을 보시면 그만할까? 공간정보법을 빨리 끝내야지만 어려운 등기법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등기법 12개를 목표로 할 겁니다. 12문제 중에서. 그래서 왜요? 우린 등기법 다 맞을 거예요. 2학년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죠? 네, 우리 12개를 목표로 할 거라서 공간정보법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건 예전에 했던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는 갑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0번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이 됩니다. 물론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도면 위에 등록되는 이 경계는 이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여기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문제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한 1km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토지의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구분되질 않아요. 따라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이 모양이 바로 여기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경계가 이 모양이 그려지면 이 안의 넓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상의 넓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도면상의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 부분이 여기에 그려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수평입니까? 경사졌습니까? 수평이죠. 따라서 수평면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면적은 지표상의 면적이라고 부르죠. 지표면 위에 있는 면적, 지표상의 면적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 면적은 경사졌죠. 따라서 경사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이 사용하는 넓이는 이거겠죠. 실제 토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도면 위에 등록되는 면적은 이거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 면적과 도면 위에 등록된 면적은 어느 것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까? 실제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실제로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도면 위에 등록된 면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이 면적을 측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여기서 면적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도면 위에서. 그렇죠?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이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도면 위에서. 이 도면에 경계가 그려졌다면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넓이가 면적이죠. 맞습니까? 이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졌을 때 이 경계를 기준으로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경계를 수집하는 측량을 평판 측량이라고 불러요. 평판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지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이 도면 위에서 면적을 눈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전자면적 측정기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이건 구형, 이거는 신형. 이렇게 생긴 기구를 사용해서 여기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좌표값이 있을 때는 그 면적을 컴퓨터로 계산해낼 수 있다고 했죠. 이를 좌표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좌표값이 있을 때는 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에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면적을 구해냅니다. 이를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경우는 좌표값이 있어야 되겠죠. 좌표값이 있어야지만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좌표를 수집하는 측량을 경위의 측량이라고 불러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의자는 기구 의자예요. 그리고 이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뭘까요? 좌표값입니다. 좌표값. 그래서 이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좌표값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요게. 네.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첫째 줄에 수평 면적이 있습니까? 밑줄. 밑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여 밑줄. 원칙이 이제 뭐라고요? 제곱미터. 평 단위를 쓸 수 없다고 했죠? 네, 미터법에서 제곱미터를 써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면적의 측정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좌표 면적 계산법 밑에 경위 측량 밑줄 치시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 전자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도면 위에서 눈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전자 면적 측정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면에 그 경계가 그려져야지만 이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할 수가 있죠.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지는 측량이 뭐라고요? 평판 측량. 그렇죠. 평판 측량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방법이 나오는데 5452을 설명했었습니까? 구체적인 계산 방법 설명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 면적의 결정 방법부터 다음에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올리고 버리는 그 작업을 했죠? 네.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왜요? 너무 일찍 끝났다고요? 그래서 이 3, 4월 달은 어려운 거를 대부분 할 거예요. 어려운 거를 거의 다 99%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5월, 6월 달에는 이제 전체 중에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으시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1, 2월 달을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